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일에 몰두하며 억지로 그의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바로 그때 그녀의 비서가 손님 한 분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약속되지 않은 방문객에 의아해하며 응접실로 나간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권지혁이 서 있었다.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른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지혁 씨, 여긴 어쩐 일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지혁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처럼 충동적인 쇼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진지했다. 민서연 씨, 제가 그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건 당신의 눈에서 싸우려는 의지를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죠.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반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에 위태로우면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친 제안을 핑계 삼아 당신 곁에 머물렀습니다. 당신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약 파트너가 아닌 남자 권지혁으로서 당신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우라 그룹의 전설적인 회장이 한 여자를 위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민서연 씨, 지난번에는 당신이 내게 청혼했으니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복수를 위한 계약이 아닌 사랑을 위한 영원한 약속으로.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길고 긴 상처와 복수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만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민서연과 권지혁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서연의 회사는 업계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았고 지혁은 여전히 아우라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였지만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연인이었다. 여기 파스타, 그때 그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때는 음식 맛을 느낄 경황이 없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만남은 끔찍한 배신과 충동적인 복수극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시련 속에서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사랑을 찾아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눈부신 빛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민서연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 서늘함조차 느끼지 못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의 통유리창 앞에 선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오늘은 남편 강태준과의 5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물론 태준은 기억하지 못할 터였다. 그는 언제나 바빴고 기념일 같은 사소한 것들은 그의 거대한 사업 제국 앞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서연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곳을 예약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그가 기억하고 이곳으로 와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그가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로맨틱한 서프라이즈가 아닌 잔인한 현실이었다.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강태준,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그의 비서인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자신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웃고 떠들었다. 태준은 서연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는 손길, 유라가 웃으며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는 몸짓, 그 모든 것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도려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충실한 관객이었을 뿐 주인공은 아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처절한 모멸감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알아본 듯 수군거리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안주인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여자. 그 허울 좋은 타이틀 뒤에 숨겨진 초라한 진실이 오늘 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발가벗겨지고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레스토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지만 서연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그녀는 태준과 유라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유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녀는 마치 서연을 조롱하듯 태준의 팔에 더 밀착했다. 태준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짜증과 귀찮음이 가득했다. 민서연,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결혼 기념일이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은 태준을 지나 그 옆에 유라에게 향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테이블 옆에 섰다. 왜요? 여기가 집보다 더 편하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한유라 씨? 그녀의 시선은 집요하게 유라를 향했다. 유라는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가 들어왔다. 오늘 아침 그녀가 태준을 위해 직접 주문 제작한 케이크였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무스 케이크. 그가 그것을 이곳에 가져와 다른 여자와 함께 축하하고 있었다.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옆을 지나가던 웨이터를 불러 세웠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용모를 한 젊은 남자였다. 그의 이름표에는 권지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 레드와인 한 병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가장 비싼 걸로.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혁은 잠시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살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손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지혁이 최고급 샤토 마고 와인을 들고 돌아왔을 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그의 몸에 살짝 부딪혔다. 그녀의 계산된 움직임에 지혁이 들고 있던 와인병이 기울었고 진홍색 와인이 그의 하얀 셔츠와 조끼 위로 쏟아져 내렸다. 어머, 죄송해요. 서연은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민서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서연의 행동보다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에 더 분노했다. 지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묵묵히 냅킨으로 자신의 옷을 닦아냈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이 소란 속에서 기이한 안정감을 주었다. 서연은 태준의 분노를 무시하고 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동적이지만 완벽한 복수 계획이 그려졌다. 그녀는 지혁의 젖은 셔츠깃을 아무렇지 않게 정리해주는 척하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옷은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요? 지혁의 눈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서연의 불안정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강태준과 한유라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지혁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나와 결혼해줘요. 정적이 흘렀다. 음악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멎었다. 오직 서연의 목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연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한유라는 경악과 통쾌함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과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다음 장면을 기다렸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젊은 웨이터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그의 대답에 따라 이 모든 상황이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지혁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단순한 웨이터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냉철함과 상대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앞에 이 여자가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미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처절한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좋습니다.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서연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그녀는 그가 거절하거나 혹은 최소한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미천한 웨이터 놈이 감히 누구의 제안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지혁은 서연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처럼 나지막이 덧붙였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인. 그가 부인이라고 칭한 것은 아직 법적으로 강태준의 아내인 서연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그 순간 그 단어는 미래에 대한 기묘한 약속처럼 들렸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충동적으로 시작한 복수극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태준이 이성을 잃고 지혁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누굴 넘바하지만 그의 주먹이 지혁에게 닿기도 전에 레스토랑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그를 제지했다. 지혁은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서 젖은 셔츠를 매만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강태준을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손님, 레스토랑 내에서는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의미는 분명했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다. 지난 5년간 죽은 듯이 살아왔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안주인 민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선포한 독립된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동맹군이 서 있었다. 이 미친 연극의 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강태준 씨. 옆에 계신 분은 소개 안 시켜주시나요? 안면은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는 건 처음이라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떨림은 없었다. 그녀의 말투에 담긴 공식적인 자리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두 사람을 찔렀다. 유라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할 얘기 있으면 집에서 해.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소동이 있은 다음 날 민서연은 약속된 장소인 한적한 카페의 룸으로 들어섰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강태주는 밤새도록 미친 여자라며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지만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과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린 남자 권지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어쩌면 거액을 부르며 자신을 협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룸에 먼저 도착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어젯밤의 웨이터가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젖었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는 조용히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값비싼 옷이나 시계가 뿜어내는 과시적인 부유함이 아닌 몸에 밴 듯한 기품과 지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본 지역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습니다. 권지혁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돈인가요? 원하는 액수를 말해요. 내 모든 걸 망가뜨린 남자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대가는 치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혁은 신문을 조용히 접어 옆에 내려놓았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원한단 말인가? 그럼 왜 내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어젯밤의 그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프러포즈가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미친 여자 취급하고 피하는 게 당연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민서연 씨의 눈에서 절망이 아닌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 저는 그 용기에 투자해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의 말은 시적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복수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투자라니, 고작 웨이터인 줄 알았던 남자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생경한 단어였다. 자요,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반문에 지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 민서연. 결혼 전에는 M&A 전문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결혼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내조에만 전념했죠. 하지만 당신의 재능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웨이터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당신 대체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경계심이 가득한 그녀의 눈빛을 받으면서도 지혁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성된 혼인 계약서였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구체적이었다. 계약 기간 상호 간의 의무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계약 종료 후의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특히 재산 분할 항목에는 본 계약을 통해 민서연이 강태준 및 진성그룹으로부터 되찾거나 혹은 새롭게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전적으로 민서연에게 귀속되며 권지혁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유리한 계약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계약서, 당신이 직접 작성한 건가요? 서연이 묻자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의 검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복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넘쳤다. 서연은 계약서를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좋아요. 이 계약에 동의하겠어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요. 이 결혼은 철저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야 해요.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깨끗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에 명확한 선을 긋고 싶었다. 지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당신에게 바라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라는 조건이 쌓이고 난, 정실에게 바라는 조건이 쌓이고 난, 그게 뭐죠? 서연이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지혁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첫째, 당신의 복수가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둘째, 나를 당신의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신뢰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준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의 조건은 돈이나 이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서연의 성공적인 복수를 위한 심리적인 지침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의 판도를 읽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어떤 동질감과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알겠어요. 약속하죠. 서연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의 필체는 흔들림 없이 단정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과거의 민서연과 완벽하게 작별을 고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사건은 순식간에 상류층 가십의 중심이 되었다.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웬 웨이터놈에게 청혼을 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비서인 한유라를 불러들였다. 그 웨이터놈 당장 알아봐. 이름이 뭐고 어디 사는 놈인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민서연이 가진 카드 전부 정지시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버릴 테니. 한유라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이미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권지혁이고 라시엘.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이전 경력이나 배경은 깨끗해서 딱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마 돈 몇 푼에 민서연의 장단에 맞춰주고 있는 거겠죠. 그녀는 지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 모든 것이 서연의 유치한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태준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돈 좋아. 내가 그깟 놈에게는 상상도 못할 돈을 쥐어주지. 당장 그놈을 내 앞으로 데려와. 태준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역 역시 돈 몇 푼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사람들이 지역을 찾아 나섰을 때 그는 이미 레스토랑을 그만둔 뒤였다. 그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바로 그 시각 서연과 지역은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모든 절차는 지역이 준비한 서류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제 법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였다. 구청을 나서며 서연이 물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지역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다. 이제 당신이 살 집으로 가야죠. 전쟁을 치르려면 제대로 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니까요. 그가 말한 집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다. 서연이 살던 청담동 저택보다 훨씬 더 넓고 보아는 철통 같았다. 서연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지역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당신의 집이기도 하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는 어떻게 일개 웨이터가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에게 새로운 무기와 갑옷을 쥐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권지혁이 마련해준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민서연을 위한 완벽한 요새이자 전쟁 지휘소였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실은 그녀의 작전실이 되었다. 지난 며칠간 서연은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오직 진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재무제표 프로젝트 보고서, 내부 감사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잠들어 있던 M&A 전문가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거나 분노에 몸을 떠는 여인이 아니었다. 명품 드레스 대신 편안한 스웨트 셔츠를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채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성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강태준과 함께 살았던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그의 사업에 대해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그 기억들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완벽한 조력자였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이 필요로 할 만한 최신 정보들을 정리해서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전략에 대해 묻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때로는 그녀가 밤을 새우고 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그의 존재는 서연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다. 서연의 첫 번째 목표는 진성건설이었다. 진성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에서도 진성건설은 강태준의 자존심이자 핵심 자금줄이었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주한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추악한 비밀을. 그 수주 과정이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이 프로젝트 분명 문제가 있어. 서연은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강태준이 정계의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번 사업 수주 역시
그들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담합 입찰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하청 업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만 있다면 비자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녀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을 지역이 들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노트북에 익명의 제보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파일을 열어본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진성건설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한 수십 개의 하청 업체들의 상세한 재무 정보와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강태준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 흔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기밀 정보였다. 서연은 잠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권지혁. 그는 대체 어디까지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 이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보다 눈앞의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곧바로 언론에 터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섣부른 방법이었다. 강태준은 분명 꼬리 자르기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할 터였다. 그녀는 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싶었다. 그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부 기자에게 익명으로 연락했다. 과거의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선배였다. 그녀는 자료의 일부만을 흘리며 진성건설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시장의 미묘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수위로. 동시에 그녀는 지역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다. 유령 회사가 필요해요. 자금 출처를 절대 추적할 수 없는. 지역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음 날 완벽한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그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 투자 자본으로 위장하여 진성건설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했다. 시장이 아직 진성건설의 성공에 취해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킨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며칠 후 그녀가 접촉했던 기자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진성건설, 스마트시티 사업 특정 하청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의 파장은 처음에는 크지 않았다. 진성그룹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자료를 냈고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고작 작은 의혹 제기 기사 하나로 자신의 제국이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기사를 시작으로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비슷한 의혹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시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서연과 지역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매일 밤 거실 작전실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는 동안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서연은 지역이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었고 그녀가 지칠 때면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일 비상회의를 소집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대체 누가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배우를 찾아내. 당장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배우를 찾아내지 못했다. 모든 제보는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정보의 출처는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네, 네가 왜 여기에? 그의 입에서 경악에 찬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역은 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오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모기업이자 글로벌 투자 그룹인 아우라 그룹의 회장 권지혁입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테라스에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잠시 후 지혁이 따뜻한 캐모마일 차 2잔을 들고 그녀의 옆에 섰다. 조금 쉬면서 하십시오. 전쟁은 아직 길게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서연은 말없이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우라 그룹.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아우라 그룹은 베일에 쌓인 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 규모나 자금력은 진성그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그런 엄청난 그룹의 회장이 지금껏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웨이터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강태준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기사들은 그녀가 강태준 회장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신하고 미천한 웨이터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쇼핑 중독에 시달렸으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등장했다. 강태준은 한유라를 순진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그녀를 질투심에 눈이 먼 회장 부인에게 억울하게 괴롭힘당한 성실한 직원으로 포장하여 동정 여론을 만들려 했다. 지역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아우라 그룹은 오래전부터 넥서스 테크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우리는 진성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넥서스 테크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진성그룹의 제안가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의 우호적 인수합병을 역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제안은 모든 주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죠? 당신은 이 일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다. 지혁은 잠시 먼 곳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언뜻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과거에 저 역시 거대한 힘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저의 가능성을 믿고 손을 내밀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혁은 싸늘한 시선으로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냉혹한 포식자의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함부로 버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보석이었는지도 몰랐다는 것. 그는 서연을 의미하는 말을 던진 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날 밤 강태준은 술에 취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연, 너지. 내가 꾸민 짓이지. 그는 증거도 없이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회장님. 이제는 남이 된 사이에 그런 억측은 곤란한데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우라 그룹은 최근 부실 위기에 처한 여러 기업들의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중에는 진성그룹의 채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아우라 그룹은 진성그룹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는 의미였다.
강태준의 목숨줄을 권지혁이 쥐게 된 것이다.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절망의 끝에서 누군가가 내미는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당신에게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상처를 엿본 기분이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던 민서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모니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강태준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그녀의 진짜 복수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복수는 그 없이도 완벽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모니터를 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인신공격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칩거하며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를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흔들렸다. 이렇게까지 해서 복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가 약해지려 할 때마다 권지혁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은 강태준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다. 권지혁의 정체가 드러나고 아우라그룹이 진성그룹의 최대 채권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진성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 가격은 폭락했다. 한때 재계의 신화로 불렸던 거대한 기업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강태준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강태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가 일으킨 여론전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었다. 그의 비열한 인신공격은 오히려 그의 인격에 대한 의심을 키웠고 연이어 터져나오는 진성그룹의 비리 의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마침내 진성그룹의 해외 최대 투자 펀드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선언했다. 그들이 밝힌 철회 이유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투명한 경영구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였다. 아우라그룹은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하여 진성그룹의 모든 자산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권지혁이 파견한 전문가들은 진성그룹의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년간에 걸쳐 자행된 거액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 지원의 흔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제국은 사실 속이 텅 빈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바로 그때 서연은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하청업체 중 한 곳의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그 역시 서연과 지혁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진성건설이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특정 업체에 이권을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폭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진성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민서연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왔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검찰의 익명으로 제출되었다. 스마트시티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부 장부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강태준과 한유라가 나눈 대화 녹취 파일까지.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진성그룹 게이트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팀이 진성그룹 본사로 들이닥치던 날, 강태준은 자신의 회장실에서 그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결정타였다. 최대 투자자의 이탈 소식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최저점으로 폭락했다. 강태준이 애써 쌓아올린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고작 민서연 하나 때문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한 재앙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이 소식을 접한 서연과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동맹이 되어 있었다. 언론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어제까지 그를 찬양하던 신문과 방송들은 이제 그를 희대의 사기꾼, 부패한 재벌의 전형이라며 맹비난했다. 그의 모든 과거가 파헤쳐졌고 그의 성공 신화는 탐욕과 불법으로 얼룩진 추악한 범죄 행각으로 재조명되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관계를 끊었고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그를 모른다고 발뺌했다. 그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강태준의 방식입니다. 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상대를 정면으로 공격해서 이길 수 없을 때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입니다. 상대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당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서연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 눈을 보고 있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가장 결정적인 배신은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 한유라는 강태준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장 먼저 쥐새끼처럼 탈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강태준이 자신에게 시켰던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기록한 비밀 장부와 추가 녹취 파일을 들고 검찰에 자수했다. 그녀는 모든 죄를 강태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가명을 호소했다. 진성그룹의 위기는 현실이 되었다. 주가 폭락과 투자자 이탈로 인해 강태준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부도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궁지에 몰린 태준은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최근 각광받는 바이오테크 기업 넥서스테크였다. 강태준은 한유라의 배신 소식을 듣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그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돈과 욕망으로 얽힌 거짓 관계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들까지. 그의 인생은 완벽한 실패작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그는 횡령배임, 뇌물 공여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웨이터 권지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웨이터가 아니었다. 완벽한 핏의 최고급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변호사와 임원들을 대동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회의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강태준의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민서연은 구치소로 이송되기 직전에 강태준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면회를 신청했다. 초라한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그녀 앞에 나타난 강태준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위압적인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결국 내가 이겼구나. 만족하냐.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자의 원망만이 가득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상대로 이따위 장난을 쳐. 내가 누군지 잊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너와 그 웨이터놈 둘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의 협박에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잊은 건 당신인 것 같네요.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강태준 씨,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게임의 시작일 뿐이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태준은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알던 나약한 아내 민서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제국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무서운 적수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연민과 허무함만이 느껴졌다. 이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당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당신의 장식품쯤으로 여겼지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넥서스 테크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회사였지만 아직 자금력이 부족하여 대규모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태준은 바로 이 점을 노렸다. 그는 넥서스 테크를 적대적 M&A를 통해 강제로 인수한 뒤 그 기술력을 이용하여 진성그룹의 주가를 단숨에 반등시킬 생각이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승부수였다. 그는 남은 자금과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넥서스 테크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였다. 당신이 나에게서 앗아간 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당신은 내 꿈을, 내 재능을, 내 자존감을 모두 빼앗고 나를 텅 빈 껍데기로 만들려 했죠. 내가 한 모든 일은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껍데기 속에서 진짜 나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녀의 말을 듣는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는 당신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에서 그를 내려다봐야 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듯했다. 다음 날 서연의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와 PR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나타났다. 물론 그들은 지역이 익명으로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당신과 나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죗값을 치르고 나는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부디 그 안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었다. 그녀가 면회실을 나서는 순간 강태준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눈물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이 소식은 민서연과 권지혁에게도 즉시 전달되었다. 서연은 넥서스 테크의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며 태준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넥서스 테크를 발판 삼아 재기하려는 거예요. 만약 성공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복수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혁은 예상외로 침착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구치소를 걸어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바람은 상쾌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녀를 기다려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서연이 걸어놓은 공매도는 막대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자존심과 오만의 상처를 내고 싶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내팽개쳤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풍 우에 휩싸인 진성그룹의 사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강태준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진성그룹은 아우라그룹의 관리하에 해체 및 재편되었다. 부실 계열사는 정리되었고 경쟁력 있는 사업부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거대한 스캔들이 남긴 상처를 빠르게 잊고 새로운 이슈를 향해 나아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태준은 절대로 넥서스 테크를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왜냐하면 넥서스 테크는 처음부터 우리의 사냥감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전쟁을 함께 치르는 전우와도 같았다. 민서연은 복수가 끝난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남은 재산을 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작은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정직한 경영 방식은 금세 시장의 신뢰를 얻었고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복수의 화신이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히 인정받는 유능한 사업가 민서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혁의 전략은 강태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서연에 대한 악성 기사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완전한 침묵을 유지했다. 요란하게 지저대는 강태준의 언론 플레이와 대비되는 서연의 침묵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그녀가 더 당당하고 진실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는 동안 지역이 움직인 또 다른 언론 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권지혁과의 관계였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와 그녀를 묶고 있던 계약 결혼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서연은 이 관계를 매듭지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넥서스 테크의 경영권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승리를 자신하는 듯 오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유라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는 이미 넥서스 테크의 주요 주주들을 대부분 포섭했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지분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인수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해외 투자 법인 오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와도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느 저녁 서연은 지역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지역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결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 듯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다. 강태준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굴욕적인 첫 패배 이후 그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의 방식은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만에 온갖 타블로이드와 증권가 찌라시에는 민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저열했다.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사치와 허영에 빠진 여자로 매도했다. 지역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역시 이 관계가 비즈니스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자신이 우스웠다. 애초에 시작이 그러했으니 끝이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준은 단상에 올라 진성그룹이 넥서스 테크를 인수해야 하는 당위성을 열변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넥서스 테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연설은 위압적이었고 일부 주주들은 그의 제안에 흔들리는 듯 보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인 오라클 인베스트먼트의 입장을 듣고 표결에 들어갈 차례였다. 사회자가 오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소개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민서연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지역은 서명한 서류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이 집은 당신이 편하게 사용하세요. 저는 내일 떠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젠틀했다. 하지만 그의 배려는 서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다음 날 지역은 정말로 약속대로 자신의 짐을 챙겨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것은 서연의 사생활이 아닌 진성그룹의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를 고발하는 심층 기사들이었다. 과거 진성그룹이 저질렀던 분식회계 의혹 노동자, 인권 탄압 문제, 환경 규제 위반 사례 등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연이어 터져나왔다.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재벌가의 시시한 가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더 큰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서연에게 던진 진흙이 오히려 자신의 얼굴에 되묻고 있는 형국이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토록 바라던 완벽한 자유를 얻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앉았던 소파, 그가 사용했던 찻잔, 그가 밤새 전략을 짜던 서재. 그 모든 것이 그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권지혁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인베스트먼트의 최종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회의장 뒤쪽 문으로 쏠렸다. 강태준 역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가 매수한 대리인이 나와서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회의장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익숙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침착함, 그의 지혜,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까지.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의 삶에서 그가 사라지자 마치 심장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